두 번째는 수익률 얘기입니다. 이렇게 위험과 수익은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의미 알아두시고 두 번째가 수익률이고 세 번째가 위험 처리예요. 두 번째가 이제 수익률이요. 여기까지가 이제 한 파트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수익률. 첫 번째가 의미였고 두 번째는 수익률 한번 따져보자고요. 그래서 수익률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모가 투하 자본 또는 투자 비용 또는 지출된 비용, 나간 돈, 그 다음에 분자가 수익이죠. 정확히 말하면 순수익입니다. 일단 들어온 돈, 요거 따지는 문제. 근데 수익률은 크게 봤을 때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전적.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는 사전적 수익률.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머릿속에 생각하는 수익률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사후적. 사업 다 끝난 다음에 계산하는 수익률이 있을 수가 있죠. 사전적과 사후적 종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전적 안에 들어가면 종류가 또 뭐가 있냐면 요구 수익률하고 기대 수익률. 그래서 요구 수익률, 반드시 구해야 되는 수익률. 요구 수익률 여기 있을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하고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 요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요. 그래서 요 종류를 가지고 물어보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요구 수익이라는 말은 맨 처음에 특정 투자자가 특정 자본을 특정 자산에 투입할 때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원하는 목표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100억짜리 건물을 사면서 나는 최소한 얼마나 벌어야 쓰겠다고 하는 자기 투자자 자신이 생각하는 목표치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투자자 자신이 원하는 거. 여기는 반드시 투자자란 말 꼭 나와야 됩니다. 투자자. 그에 비해서 여기는 뭐냐면 투자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투자자 자신이 특정 자본을 특정인이, 그래서 특정인이 특정 자본을 특정 자산에 투입할 때 기본적으로 필수로 최소한 원하는 목표치를 뭐라고요? 요구 수익률. 그래서 투자자고 얘기는 반드시 비용 얘기요. 투입하는 거니까 비용성 얘기요. 돈에 대한 얘기고. 그럼 여기는 그 물건이 나한테 줄 걸로 예상되는 수익률. 그래서 여기는 투자자가 아니라 투자 대상 또는 투자 물건, 투자 행위로부터 그 다음에 나한테 줄 걸로 해서는 수익에 대한 겁니다. 여기는 수익성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용과 수익 이렇게만 딱 써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비용보다 수익이 더 커야 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 맞죠? 이걸 가지고 문제되면 우리를 왕무시하는 거죠. 너무 당연하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면 투자를 안 할 거고 이러면 투자를 할 거고 결국 맨 끝에 가면 이렇게 돼질 겁니다. 지금 요거 따지는 문제니까. 그러면은 이쪽에서 문제를 여러 번 했었는데 비용이란 말, 수익이란 말을 안 써주고 같은 말로 바꿔놓고 그냥 문제를 물어봐야 되니까. 그래서 두 번째, 이걸 뭐라고 하냐면 주관적 수익이라고 그래요. 그럼 투자자 자신마다 목표치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사람마다 다 틀리겠죠? 똑같이 100억짜리 건물을 투자를 어떤 사람은 최소한 10%는 벌어야지. 어떤 사람 무슨 소리냐. 은행이자 요즘에 2%밖에 안 되는 5%만 벌면 되지.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람마다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관적 수익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요거는요. 그러면 오른쪽 뭐라 하면 객관적 수익률이요. 요 기대치는 이렇게 계산했었으니까 확률과 수익이 똑같다면 누가 계산해도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객관적 수익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이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이런 주관적 수익률을 또 다르게 말하면 그저 시간비용 더하기 위험비용이요. 시간비용 더하기 위험비용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시간비용이라는 말은 이번에는 제가 예를 들어서 100억을 가지고 처음에 손에 지금 100억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100억을 가지고 첫 번째는 예금을 했습니다. 그럼 예금은 분명히 이자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이자가 나오겠죠. 근데 100억 예금할 때 예금 이자가 1년에 2억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너무 작아서 예금을 빼가지고 이번에 어떻게 했냐면은 예금을 빼가지고 요 건물 샀습니다. 자,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사업을 했다는 얘기는 예금에서 벌 수 이자를 버리고 이쪽으로 왔으니까 아무리 못 벌어도 요만큼은 벌어야 되지 않을까? 최소한. 만일에 사업해가지고 예금 이자 정도 벌 것 같으면 뭐 하려 사업하겠습니까? 골치 아프게. 안 하겠죠? 요거보다 틀림없이 더 많이 벌까? 이 알파만큼 벌 것 같으니까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요걸 뭐라고 하고 요걸 뭐라고 할래? 그게 요 뜻입니다. 만일에 은행에다 넣으면 시간비용이라는 말은 이걸 다른 말로 무위험수익이라고 그래요. 시간만 흘러가면 저절로 딱 되는 것들. 그래서 무위험 수익률. 그러니까 무위험이라는 말은 저쪽 위험이 없다는 얘기. 다시 말하면 기대치와 결과치가 정확하니 일치한다는 얘기. 은행에 예금하실 때 이자가 몇 프로인지 정확히 알고 하시는 거 맞죠?
그래서 이걸 무위험 수익률 또는 아니면 무위험률이라고 그래요. 수익이란 말 빼고 무위험률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무위험률, 무위험수 같은 얘기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요 위험이란 말은 은행에다만 예금을 해놓으면은 물가가 올라가든 어쩌든 전혀 관계없습니다. 딱 나오니까. 근데 제가 이 사업에 했었을 때 사업이 잘 될 수도 있지만 또 망하는 경우 혹시 없을까? 그럴 수도 있죠. 또 은행 입장에서는 은행에 예금했는데 은행에 예를 들어서 유리창 깨지라도 제가 무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알아서 하겠죠. 내 건물 내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 관리비 들어간다든지 또는 비용 부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걸 전부 다 위험비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때 위험비용을 위험할증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위험이 무슨 위험?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이 아니라. 그래서 위험할증률. 그러니까 물가상승, 금리변동 이런 것들 전부 다 위험할증률. 그래서 이때 위험을 체계적 위험이지 비체계적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요구수준에 포함되는 것은 체계적 위험이 포함되지 비체계적 요구수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 체계적이 항상 포함됩니다.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 다음에 이걸 다르게 또 위험 보상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걸 더해졌다고 해서 위험이 조정됐다고 해서 위험 조정률. 그러니까 요구수준을 또 다른 말로 위험 조정률 이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은 얘기요. 그렇기 때문에 요 세 가지가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요 녀석이 올라가면 당연히 요건 올라갈까 떨어질까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만일에 무위험률 0.1로 할게요. 물가상승에 대해서 0.03, 3%에서 만일에 0.05% 올라간대요. 그러면 1.5가 아니라 1.3에 1.5가 되겠죠. 13%가 아니라 15%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위험이 올라가면 당연히 요구수는 높아진다 이래 나와야지 요구수가 떨어진다 그러면 또 안 되겠죠. 말을 바꿀 때. 지금 말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투자자 자신이 원하는 비용이 원하는 건데 최소한의 수익률. 그러니까 반드시 벌어야 되기 때문에 특정 투자자가 특정 자본을 특정 투입할 때 기본적으로 필수 최소한 자기가 원하는 목표치를 요구수익률이라고 그래요. 이걸 다른 말로 최소한의 수익률. 그래서 최소한의 수익률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다른 말로 목표 수익률 또는 대안적 수익률. 필수적 수익률. 요구니까 반드시 그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요구 수익률 우리 점수로 말하면 요구 점수가 60점 맞죠? 40점이라고요? 그래서 필수적 수익률 또는 아니면 기본적 수익률, 최소한의 수익률 똑같아요. 그래서 필수적 수익률, 기본적 수익률, 최소한 수익률, 명목 수익률, 대안적 수익률, 대체적 수익률 다 같은 말. 이거 대신에 요거니까 즉 예금에서 버리고 요리 왔으니까 이걸 버린 대가 이거 대신이니까 대체적 수익률, 대안적 수익률 같은 얘기. 또 같은 뜻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거는 시장 가치라고 합니다. 시장 가치요. 그러니까 시장 가격이 비용이 아니라 시장 가치가 항상 비용이에요. 가치. 시장 가치는 이거는 객관적 가치요. 주관적 가치가 아니라 여기는 주관적 수익률이죠. 이 건물이 100억이라는 적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100억 나왔을까? 건물치가 나는 100억이다 그 말이 아니라 주변의 여건에 따라 달라졌겠죠. 주변의 수요 공급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시장 가치는 객관적 가치, 주관적 가치가 아닙니다. 수익률은 주관적 수익률인데 가치는 객관적 가치요.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를 좀 잘 하실 필요가 있죠. 그 다음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여섯 번째 자본의 기회비용. 즉 예금에서 벌써 버리고 이쪽으로 포기한 대가니까. 그래서 자본의 기회비용 또는 자본비용. 기회비용. 자본의 기회비용이요. 그러니까 기회비용은 요구수익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이걸 자본비용 또 같습니다. 자본의 기회비용, 자본비용.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교환가치.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걸 교환가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가치 또는 교환가치. 그래서 요렇게. 최소한 요 정도는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요거요.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장가치. 그죠? 기회비용. 요 정도는 좀 다른 거 다 버려도 세 개 정도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거는 금방 아실 수가 있으니까. 요 정도만. 그러니까 의미가 요구수익이라는 말은 특정 투자자가 특정 자본을 특정 자산에 투입하는데 그 사람이 원하는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목표치를 뭐라고 한다? 요구수익이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 자신이 나는 그 정도는 벌어야 돼. 나는 아무리 못 벌어도 그만큼 벌어야 돼 하고 투자자 자신이 원하는 목표치. 원하는 그죠? 목표치가 요구수익률. 반드시 그만큼 벌어야 되니까. 요구수익률. 그에 비하자면은 이쪽이요. 그럼 여기는 이제 세 번째로 말하면 이거를 그죠? 평균 수익률. 저기 아까 뭐라 했습니까? 기대치는 평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객관적 수익률 또는 아니면 다른 말로 평균 수익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기는 투자 가치.
시장 가치는 비용에 따르면 투자 가치는 수익입니다. 여기는 투자 가치요. 투자 가치는 주관적 가치예요. 그 물건마다마다 틀리니까. 여기는 주관적 가치요. 그래서 이야말로 시장 가치 요거 하고요. 시장 가치 비용이죠. 그 다음에 투자 가치 수익이죠. 투자 가치. 시비우예요. 가장 심적으로. 시장 가치는 비용 얘기고 투자 가치는 수익 얘기. 좀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거를 내부적 수익률 아니면 또 내부 수익률. 내부 수익률 아니면 또는 내부적 수익률. 같은 말이요. 그러면 왼쪽으로 말하면 외부적 수익률 외재 가치. 여기는 내부적 수익률 내재 가치. 그 물건 자체니까.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사용 가치입니다. 교환 가치가 아니라 사용 가치. 그래서 요거 반드시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투자 가치,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 요 정도는 좀 구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왼쪽과 오른쪽은 좀 잘 구별을 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요 안에서 또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일화 문제 안 되더라도 지문으로 얼마든지 풀어갈 수가 있으니까 자주 언급되는 말이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오른쪽이요. 여기에 사후적 수익이라는 말은 사후적 글자 그대로 사업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사전적은 오늘 제가 2017년이요. 그 다음에 5월 오늘이 30일이요. 오늘 지금 요 건물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기 전에 일단 두 가지를 먼저 생각을 해요. 나는 최소한 요만큼 벌어야 되는데 그게 나한테 얼마 줄까 예상을 하니까. 그러면 내가 벌어야 되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 건물 산 거 맞죠? 나는 예를 들어서 5% 벌어야 되겠는데 그 건물은 나한테 10% 이상 수익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니까 이득이 되니까 산 거 맞죠? 그런데 사후적이란 말은 제가 그 건물 사가지고 10년 동안 사업을 하고 싶은데 10년 지난 다음에 그래서 2027년 그 다음에 5월 30일 날 한번 계산 한번 해봤습니다. 사후적이니까 맨 끝에 가서 사업 다 끝나고 끝에 가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말로 실현 수익률, 실현, 실제로 보이는 수익률, 리얼라이즈드요. 실현 수익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말은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반드시 요 두 개만 보고 하는 거지 요 놈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이걸 정확히 하려면 이게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현 수익률은 투자의 준거, 투자의 판단 기준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 모르니까. 끝나봐야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는 반드시 요 두 개만 보고 판단하지 요거 압니다 모릅니다? 모른다는 얘기. 이거 알면은 앞에 필요 없잖아요. 10월 28일 개론 점수가 70점 나왔습니다. 공부하실 거죠? 너 같으면 하겠냐? 이미 알고 있는데. 아니 뻔히 알고 있는데 무슨 공부를 합니까? 맞죠? 그러니까 실현 수익은 투자의 준거, 타당성 기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 그러면 요 녀석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냐? 아니죠. 요 두 개가 서로 달라지는 것을 뭐라겠죠? 저쪽에서 위험. 그러니까 실현 수익은 뭐는 된다? 위험의 판단 기준을 쓸 수가 있지만은 투자의 기준, 근거, 타당성은 안 된다. 여기까지 오신 거죠? 여기까지요. 읽어봅시다. 여기 보시면 325페이지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 그 보면 맨 먼저 수익률은 뭐보래 뭐? 수익률은 순수익을 뭘로 부동산 투자로 한다. 그러니까 거기 부동산 투자이란 말에 내가 쓴 돈, 나간 돈, 그 다음에 순수익 들어온 돈. 항상 분모는 나간 돈, 투자 비용, 지출된 비용, 투하 자본, 나간 돈. 그 다음에 분자는 들어온 돈. 쉽게 표현해서. 이제 그게 이제 하자면 소득이익과 자본이익 이제 두 가지 나옵니다. 소득이익이라는 말은 가지고 있으면서 돈 벌어든 것, 자본이익은 팔았을 때 돈 벌어드는 것. 굳이 하자면은. 아까 우리 투자는 가지고 있어 돈 버는 건 소득이익이 있었죠. 그 다음에 되팔아서 버는 자본이익이 있었죠. 근데 분수가 나오기 때문에 유리란 말이 붙어진 거죠. 우리 유리란 말은 분수 개념이니까. 무슨 말 이해하셨을까요? 그러면서 기대수익이란 말은 볼까요? 투자로 인해서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그러니까 투자 대상, 투자 물건, 투자 행위, 투자로부터 그 물건이 나한테 얼마 줄 건 예상되는 수익률. 그래서 예상 수익률 또는 내부 수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토지를 지금 1억에 샀대요. 그 다음에 1년 지난 다음에 판대요. 모든 비용 다 지하고 나서 1,000만 원의 순수익이 나왔대요.
그럼 1억 나가서 1000만 원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10%죠. 그 다음에 계산 방법은 아까 똑같은 얘기, 아까 그 얘기였고요. 그래서 아까 보시면 비관적, 낙관적 전부 다 확률에다가 수익률 곱해서 더해서 만든다는 얘기, 아까. 그 박스가 무슨 얘기입니까? 요 얘기죠. 요거 확률에다가 수익을 곱하나 수익률을 곱해서 더해서 만든다. 이걸 뭐라고요? 가중평균화 한다. 요렇게. 그 다음에 요구수익이라는 말은 투자에 대한 위험이 예상될 때 투자자에게 대상보다 자금을 투입하기 위해서 충족된 최소한 수익률. 그러니까 요구수익이라는 말은 지게가자면 반드시 구해야 되는 수익률. 우리말로 하자면 번전치기 수익률이요. 그러니까 특정 투자자가 특정 자본을 특정 자본에 투입하는데 기본적으로 최소한 그 사람이 원하는 목표치를 뭐라고요? 요구 수익률. 근데 맨 처음에 위험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항상 요구수익은 위험 비용이 포함이 됐다 안 됐다? 시간 비용, 위험 비용 포함됐으면 안 됐습니까? 여기 위험 비용 포함됐죠. 그래서 요구수익은 위험이 포함됐다 안 됐다? 이거 문제 여러 번 나왔던 거죠. 위험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면서 볼까요? 두 번째, 어떤 투자자가 다른 곳에 투자해서 대안적으로 그러니까 은행에서 벌써 요걸 버리고 대신 요거 왔으니까 이거 대신 요거니까 대안적 또는 바꿨으니까 대체적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은행에다 예금해놓으면 꼬박꼬박 예를 들어서 2%씩 벌 수가 있는데 그걸 버리고 다른 것으로 왔으니까 그거 대신 벌어야 되는 거니까 대안적이란 말, 대체적이란 말을 쓰는 거죠. 말뜻이. 그렇게 말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면서 대안적으로서 수익률을 말하고 해당 투자에 대한 기회비용이다. 즉 은행에서 벌 수 있는 걸 버린 대가니까 기회비용. 그래서 기회비용이란 말은 언제든지 포기한 대가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자 벌 수 있는 이걸 버리고 요리 왔으니까 이놈을 버린 대가가 요거니까 포기한 대가를 뭐라고요? 기회비용이라 말해요. 그 다음에 요구수는 시간비용과 위험비용이 포함됐다. 시간비용을 무위험수익률, 그 다음 위험비용을 위험할증률, 위험보상률, 인플레, 물가상승. 그때 위험은 무슨 위험? 체계적 위험.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요구수에는 무위험률 플러스 마이너스 위험할증률 요렇게. 그래서 이제 무위험률이 무슨 말이다 써져 있고 위험할증률은 보시면은 위험할증률이라는 말은 주로 무슨 위험? 체계적, 다른 거 다 버립시다. 체계적 위험이다. 그거 하나만. 오로지 읽어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요구수에는 비체계적 위험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 위험이 포함된다는 얘기요. 요구수에는 비체계적은 빠집니다. 함적 투자자는 제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언제든지요. 그 다음에 실현수익이라는 말은 거기요. 실현수익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현실적으로 달성된 실제 보이는 것, 리얼라이즈돼요. 현실화된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 실현수익이 뭡니까? 그건 묻지 않습니다. 대신에 요 실현수익은 투자의 기준 안 된다 된다 그것만 아시면 되니까. 실현수익은 투자의 타당성 기준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 만약에 처음부터 이걸 알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걸 안다면 우리 인생이 불확실성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모르니까 이것 때문에. 맞죠? 모르니까요. 그 다음에 거기 3번이 또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요 말만 가지고 내면은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3번은 요 관계를 지금 물어봤으니까. 우리 가장 쉬운 말로 이렇게 하면 투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겠죠? 여러분 투자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 간단히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구수보다 기대수익이 더 커야 투자하는 거 맞죠? 자금은 안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면 쉬운데 그 다음을 지금 읽어보려고. 자, 보시면은 1번이요. 기대수익이 요구수보다 낮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1번 경우는 지금 여기 이렇게 됐었을 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안 한다는 얘기죠. 기대수익률이 여기서 낮으니까 투자 안 할 거다. 당연한 얘기요. 지문을 짧게 써가지고 요구수보다 기대수익 자금은 기각한다, 채택한다. 이렇게 물으면 간단히 물어볼 수가 있어요. 기각한다. 요구수는 10%, 기대수익은 5%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내가 벌어야 될까 10% 벌어야 되는데 5%밖에 벌 가능성이 없으니까 돈 안 되니까 안 할 거다. 기각한다. 이거는 금방 됐죠. 근데 그 다음을 물으면 이제 어려워집니다. 그 다음을. 자, 2번. 따라서 대상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감소에 대해서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므로 대상 부동산 기대수는 점점 증가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요? 1번은 금방 이해됐으니까 1번은 의미 갖고 2번, 3번을 좀 이해하려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비용 얘기 때문에 비용은 10억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기대수 수익이니까 5억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나는 어쩌니까 10억 들어갔는데 5억밖에 안 나온대요. 그러면 만일의 경우요.
이 부동산을 보면은 현재 이 부동산이 10억이란 말은 시장 가치가 지금 10억이란 뜻이에요. 요거니까. 그런데 그 부동산 10억짜리 사봤자 5억밖에 수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동산 살 사람 많아요, 적어요? 10억 들였는데 5억밖에 안 오니까 누가 사겠습니까? 그러면 수요가 어디로 갑니까? 왼쪽으로 간다는 소리겠죠. 수요가 감소될 거 아닙니까? 그 부동산 값은 지금 10억인데 그거 사봤자 5억밖에 돈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돈이 안 될 거니까 그 부동산 투자 수요가 많아져야 적어져요. 그것만. 돈 안 되니까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럼 왼쪽으로 간다는 소리 아니까요. 줄어들었으니까. 그러면 초가 공급됐겠죠. 그러면 가격은 어쩌니까 떨어질 거 아니에요. 자, 9억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2번 얘기요. 수요가 감소돼서 가치가 하락함으로 여기까지 이제 오셨어요. 그런데 왜 이 녀석이 올라가죠? 그 다음 얘기가. 그러면 처음에 10억 투자할 때는 10분의 5니까 기대수익이 50%. 아까 요거니까 투자 비용이 10억, 수익이 지금 5억이니까 그럼 10분의 5니까 50% 맞죠? 근데 요놈이 떨어져서 이번엔 9분의 5 되면 어쩌니까 50%보다 더 높아지는 거 맞죠? 또 8억 됐습니다. 그럼 8분의 5 되면 어쩌니까 점점 더 올라가는 거죠? 자, 결론은 요 녀석이 변해서 요렇게 맞추는 거지 요 놈은 안 변해요. 지금 그 말하려고 그래요. 결국 두 개가 부동호 생기면 어떤 놈이 변한다? 요 놈이 오르고 떨어져서 왼쪽까지 차는 거지 요구수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기대수준이 증가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기대수준 순서로 같은 수준의 투자를 하려고 할 거다. 그러니까 결론이 무슨 얘기냐면은 이 두 개가 어쩌니까 부동호가 서로 일치가 안 되고 다를 거 아닙니까? 서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에 뭐가 변합니까? 요 녀석이 변하지 요 놈은 안 변해요. 만일에 요구수이 더 크다 그러면 기대수가 작으니까 투자를 안 하려고 할 거다. 투자 안 하려고 한다는 얘기는 부동산이 떨어질 거다. 그럼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기대수익이 올라가는 거지 요구수익이 떨어진다 그 말 아니다는 얘기. 그러니까 결론은 두 개가 불일치됐었을 때 부동산 가치가 변할 거다. 변하면 요구수익이 변한 것이 아니라 기대수익이 오르고 떨어져서 두 개가 결국은 이렇게 되거다. 포인트는 여기가 있습니다. 요구수익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수익이 오르고 떨어져서 이 기대수익 누구한테 간다? 요구수익과 일치한다. 이렇게. 지금 말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즉 두 개가 다시요. 그러니까 만일에 열애됐습니다. 열애됐어요. 그러면은 요구수익이 더 크고 비용이 더 크고 수익이 작으니까 부동산 수요 줄어듭니다. 수요 줄어들면 여기 가격이 떨어집니다. 값이 떨어지면 요 녀석이 올라가. 그래서 여기에 쭉쭉 올라서 어디까지? 요놈과 요렇게 일치가 될 겁니다. 요놈과 일치가 될 겁니다. 만일에 요렇게 됐으면 반대로 수익이 더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인데 15억을 벌 것 같아요. 그러면 들어간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벌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서로 살려고 하지 않을까요? 돈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 11억 되고 12억 된다는 소리. 같이 올라가니까. 즉 이렇게 됐었을 때는 현재 둘이 10억이 지금 만나고 있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저건 돈 되는 거야. 서로 어쩌니까 10억짜리 사면 15억 되니까 살려는 사람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간다는 소리. 가면은 초과수 된다는 소리. 그럼 값이 어쩌니까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억 투자해서 그러면 10분의 15니까 150% 나왔잖아요. 근데 11분의 15 하면 150% 못 되죠. 분모가 커졌으니까. 그 다음에 또 12분의 15 되니까 점점 떨어질 거 아닙니까? 결국 요놈이 변동해서 요 두 개가 요렇게 일치된다. 자, 결론만 얘기하자면은 뭐가 변합니까? 요구수익은 가만히 있고 기대수익이 오르고 떨어져서 일치된다. 요렇게 말하지 요구수익이 변동한다. 그러면 틀렸다는 얘기. 포인트는 그거 하나만. 무슨 말 이해하시는 거죠? 결국 요구수익과 기대수익으로 달랐을 때는 분명히 시간이 흘러가면 일치가 됩니다. 일치가 되는데 뭐가 변동해서 기대수익률이 오르고 떨어져서 일치하는 거지 요구수익이 변동한다. 그러면 틀린 말. 그 한마디만 주의하자고요. 항상 기대수익이 변동하는 거지 요구수익은 변동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 말을 길게 쓰면 잘 안 보인다니까요. 흔히 그랬으니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29페이지 뭐 그래프 나왔죠? 찢어불고 싶어요. 의미 없다는 소리입니다. 자, 버리면 괜찮아서 필요 없는. 이건 나중에 가서 말씀드릴 거니까. 그래프 한번 시간 남은 읽어보시고 안 남으면 안 읽어도 좋습니다. 버립니다. 그 다음에 232페이지, 332페이지. 거기 위험과 수익 관계, 상세관계라면 비례관계. 위험과 수익은 비례다. 상세. 그러니까 위험이 커지면 수익도 커지고 수익도 커지면 위험도 커진다.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위험이 크다는 얘기는 그만하면 그럼 수익도 크다는 얘기죠. 수익이 크다는 얘기는 위험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수익과 하면 비례관계. 비례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래서 문제가 오른쪽 16번, 14번 문제가 작년도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문제는 이쪽에 나왔는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말을 좀 약간 비틀면 어려워지니까. 자, 읽어볼게요. 다음 부동산 수익과 수익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요구수는 해당 부동산 투자했을 때에 요구수는 해당 부동산에 나오는 항상 투자자가 나와야 돼요. 언제든지. 투자자 자신이 원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이요. 그 다음에 또 뒤에 보자면은 최대 수익 나왔죠. 다 틀렸잖아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요구수는 언제든지 투자자 자신하고 항상 최소한 요 두 가지요. 언제든지. 특정 투자자가 특정 자본을 특정 자산에 투입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해서 최소한 바라는 것이 바로 뭐다? 요구수익률. 그러니까 앞쪽에 투자자란 말은 부동산 투자에서 그 말은 놓치더라도 최대란 말하고 벌써 틀렸죠. 둘 중에 하나만 찾으면 되니까. 일단 틀렸고, 두 번째, 총 투자 수익은 세금 수익을 지분 투자 나눈다. 이거는 바로 뒤쪽에 나오겠지만은 지분 얘기 나오면 항상 언제든지 세전세후. 세전세후 나오면 항상 지분 얘기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순수익 나오고 유효조소득 나오면 언제든지 총자본 나와요. 이건 바로 뒤에 가면 나올 거니까. 언제든지 지분자본 얘기 나오면 절대로 총수익이라면 나올 수 없습니다. 세전세후가 꼭 나와줘야 돼요. 요 얘기는 우리 요약집 어디가 되냐면 한 장 넘기시면 뒤에 적어져 있어요. 그게 어디가 있냐면은 영업수익 계산 과정인데 제가 그 말을 써놨거든요. 지금 페이지 수가 지금 54페이지. 요약집 54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요. 맨 위에 뭐가 화살표가 두 개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총잡으로 나오는 것은 순수익이 어쩌고 유효조소득은 항상 총잡으로 나옵니다. 언제든지. 그 다음에 지분자본 나오면 항상 세전세후가 나야 돼요. 그러니까 세전세후 나왔다 지분이 와야 됩니다. 그 연결고리 그래야 맞아요. 지분자본 나오면 항상 세전세후라 말하지 다른 말 절대 못 옵니다. 세전수지, 세전수승수, 세전수익률 전부 다 지분 얘기요. 지분 얘기 나오면 항상 세전세후. 세전세후 나왔다. 세전수지 나올 수 있고 세전승수 나올 수 있고 세전수익률 나올 수가 있는데 전부 다 세전세후란 말 나오면 항상 지분자본이 꼭 들어가야 돼요. 총자본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근데 총자본 들어가면 언제든지 순수익이 어쩌고 유효조소득이 어쩌고 순소득 승수가 어쩌고 조소득 어쩌고 이런 말들 꼭 따라오셔야 돼. 그 연결고리 100% 맞습니다. 뒤쪽 얘기지만은 그러고 다시 우리 기본서로 와서 총투자 수익률 총투자라 말했습니다. 총자본. 그러면은 세전수지가 절대로 나오지 않고 지분처 나올 수도 없습니다. 일단 틀렸어요. 언제든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에는 기대수익은 요구수보다 작은 경우 투자를 채택한다. 이건 너무 쉬운 얘기예요. 기대수익률이 요구수가 여기다 작고 여기다 그대로 투자합니까 안 합니까? 3번은 너무 뻔한 얘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순영업소 산정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 재산세는 차감하나 영업소득세는 차감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지금 이 문제는 수익률하고 영업수지가 좀 더해진 문제인데 4번 지문은 뭘 얘기한 것 같습니까? 무슨 말로 써놨을까요? 유효조소득에서 영업경영 빼고 나면 순수익 나온다. 근데 영업경영 포함되는 것 안 되는 거지. 그거 물어보는 문제예요. 재산세, 소멸성, 보험료, 영업경영 포함되죠. 그지만은 영업소득세는 세후 수지할 때 나오니까 그거는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 그 말을 지금 쓰고 있죠. 말뜻이. 그러니까 순영업소득 산정 과정에서는 그죠. 재산세, 즉 순영업소득 어떻게 나온다? 유효조소득에서 영업경영 빼면 나온다. 그러니까 유효조소득에서 영업경영 빼고 나면 나오니까 순수익을 따질 때는 그죠. 재산세, 소멸성, 보험료가 필요하지만 영업소득세 저 밑에서 빠지니까 순수익 계산할 때 필요가 있는 항목이 없는 항목이요. 전혀 관계없는 항목. 말 이해하셨을까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은 영업계획 포함하여 순영업 산정다. 아닙니다.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는 어디에서 뺍니까? 공실 및 불량부채 미회수금. 거기서 빼야 돼. 그러니까 지금 14번 문제는 1번하고 3번은 여기에 속하는 지문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4번 오면은 영업수지계산하는 지문이고 그 다음에 2번 지문은 저기 타당성 지문이요. 세 가지 파트가 좀 더해진 지문이요. 일단 놔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위험과 수익은 아까 말씀드렸고 그래서 위험은 어떻게 수익은 어떻게 다시 이쪽으로 왔습니다. 수익은 평균입니다.
근데 이렇게 계산합니다. 위험은 분산, 표준 편차. 그래서 수익은 평균, 위험은 분산. 그래서 여기는 민이라고 배열해서 MB 모형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평균 분산 결정법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뜻입니다. 이건 그 다음 얘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위험가수를 따져서 평균 분산 모형이란 말은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1번 투자안이 있습니다. 만일에 A안과 B안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럴 때 앞쪽은 지금 기대 수익 평균이고 뒤쪽은 위험을 한번 적어보자고요. 그러면 A는 수익은 지금 50%요. 위험은 20%. 예를 들어서 B는 수익은 40%, 위험은 30%.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을 때 둘 가운데 하나 선택하세요. 이럴 때 어떻게 한다? 수익은 뭘로? 평균. 그래서 그 다음 위험은 뭘로? 분산으로 따져가지고. 그러면 수익은 큰 녀석이 좋고 위험은 작은 녀석이 좋으니까 둘 가운데 하나 있으면 A가 훨씬 더 B보다 우월한 거죠. 그러면 A를 먼저 선택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균 분산 모의라 말은 홀짝이론. 둘 가운데 하나 선택할 때 평균을 보시고 분산을 보시고, 근데 평균은 큰 쪽, 작은 쪽, 큰 쪽, 분산은 작은 쪽 찾아라, 그런 얘기. 그러면 당연하겠습니까? A가 더 좋고 B는 나빠. 그러면 A가 B를 지배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평균 분산 지배율이라면 그래서 말을 만든 거. 두 개를 봐가지고 평균은 큰 거, 위험은 작은 거 찾아서 좋은 걸 먼저 선택하는 문제. 그러면 1번은 금방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에 A하고 이렇게 B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동등한 수익, 평균이 같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수익은 지금 평균이는 분산이니까. 그러면 평균이 같을 수도 있죠. 둘 다 50%.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동등한 수익일 때는 뭘 봐야 됩니까? 위험이 작은 거. 그죠? 그러니까 결론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같은 수익입니다. 동일한 수익입니다. 같은 기대치입니다. 같은 평균입니다. 그럼 위험이 어쩌니까 여기에 작을수록 좋은 거 맞죠? 같은 수익이면. 맞죠? 같은 일 하시고 돈 적게 받으실래요? 많이 받으실래요? 같은 일 하시면서 같은 돈 받으면서 많은 시간 일하실래요? 적게 하실래요? 아니, 뻔하지 말고 있잖아요. 완벽한 경제, 최소비로 최대 수익. 그러니까 같은 수익이면 위험이 작은 거 좋죠. 같은 어려운 일입니다. 같은 어려운 일하면 돈 많이 받는 게 좋겠죠. 이거. 그러니까 최소비용의 최대 수익, 그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은 큰 쪽, 위험은 작은 쪽. 말이 아무리 길어도 기대치 수익은 큰 녀석, 위험은 작은 것만 찾으면 돼요. 그럼 이번 같으면은 둘 다 수익 여점이니까 동일합니다. 근데 여기는 위험이 20%, 여기는 위험이 30%. 어떤 거 택하실래요? 그죠? 당연히. 왜? 동등한 수익일 때 위험이 작은 거니까. 맞죠? 세 번째. 이번엔 또 A, B가 있습니다. 이럴 때 둘 다 위험이 30%. 이번엔 동일한 위험입니다. 그러면 수익이 큰 녀석. 맞죠? 여기 수익은 지금 50%, 여기는 40%. 당연히 A가 B를 지배하겠죠. 여기까지는 평균 부산지 원리가 딱 떨어집니다. 너무너무 정확하니. 그런데 네 번째. 만일에 A, B가 있습니다. 여기 있었을 때 A는 수익은 지금 50%, 위험은 30%요. 그 다음에 B는 수익은 지금 40%, 위험은 20%. 이럴 때는 해결이 안 됩니다. 수익을 보자니 A가 높은 거 맞죠? 위험은 B가 작은 게 맞겠죠. 이럴 때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쯤 오면은 평균 분산 지배율은 한계점에 왔습니다. 그 말이죠.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을 지금 말하려고. 지금 했던 얘기가, 자, 335페이지. 자, 지금 넘어가 볼까요? 그럼 투자한 AB가 있습니다. 투자한 AB가 있으면 기대치는 B가 더 크네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A가 더 작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A 택하실 분, B 택하실 분. 네가 알아서 해, 그 뜻이에요? 간의 크기를 좀 보려고 했더니 안 보여주시네. 그래서 어차피 이럴 때는 어쩌니까 이 평균분산 지배율을 따라 수익을 결정을 하자니 이게 좋은데 위험은 연동성이 낮으니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때는 투자자 성향에 따라 틀려집니다. A를 택한 사람은 조금 공격적, 적극적 투자자고 B를 택한 사람은 약간 소극적, 방어적 투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결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됐을 때 해결하는 것이 그 바로 밑에 보시면 변이계수란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 얘기가. 자, 변이계수. 그러니까 변이계수란 말은 평균 분산 지배율로 해결이 안 됐을 때 그래도 어떤 건 어쩌니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정하는 방법이 바로 변이계수입니다. 자, 변이계수란 말은 맨 첫 번째
수익에 대한 위험의 변화 정도예요. 그러니까 분모가 평균입니다. 또는 분모가 수익, 평균이요. 그 다음에 분자가 분산이요. 위험. 그러면 자, 두 번째 한번 해보자고요. 자, A번 같으면 한번 해보세요. 0.5분의 0.3이니까. 그러면 A 같으면 수익은 지금 0.5 평균. 위험은 지금 0.3이니까. 그러면 0.6이 나왔죠. 수치가. 그 다음에 자, B는요. 보니까 0.4분의 0.2죠. 분모는 지금 0.4. 왜 들어간지 아시죠? 수익이 분모로 가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위험이니까 0.2. 그럼 얼마 나왔습니까? 0.5가 나오죠. 이럴 때 변이계수란 말은 수익 1단위가 변했을 때 위험이 얼마만큼 커지는가 정도. 그러니까 서로 기준점이 없을 때 기준점을 정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이럴 때 이 수치가 커야 좋을까요? 작아 좋을까요? 그죠? 수익에 대한 위험의 변화 정도니까 수익이 동등하다고 지금 만들어 놓은 거 일부러. 둘 다 지금 같은 게 없으니까 하나의 기준을 수익으로 좀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에 대한 위험의 정도, 즉 수익 1단위 올라갔을 때 위험은 요만큼이 커진다는 얘기. 그럼 A 같으면 수익이 1% 올라가면 위험은 0.6% 커집니다. 그 뜻이고 B는 수익 1% 올라가면 위험은 0.5% 커진다. 그 뜻이에요. 그런 동등한 수익이 증가할 때에 여기 숫자가 작을 수 좋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서 변이계수는 커야 좋다, 작아 좋다? 그죠? 변이계수는 작을 수 좋습니다. 요게 우리 전부요. 요것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변이계수는 언제 쓴다? 평균 분산 지배원리가 안 됐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변이계수. 두 번째, 변이계수는 수익에 대한 위험의 정도다. 그러니까 수익에 대한 위험의 정도. 그러니까 수익이 항상 분모고 위험이 분자란 뜻이에요. 그 수치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수익이 1단위 변했을 때 위험이 그만큼 더 커진다는 얘기니까 숫자가 작을수록 좋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거기 박스 밑에 바라보시면 변이계수란 말은 표준 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값.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위험이고 분자. 그 다음에 수익은 분모. 그러니까 위험을 뭘로 나눈다? 수익으로 나눈 값이다. 지금 요 얘기 1번 얘기죠. 두 번째. 변이계수는 추가소득에 대한 추가 위험의 정도. 다시 말해서 수익이 1% 평균이 좀 변하면 이게 얼만큼 변하는가? 추가적으로 수익이 1단위 변했을 때 위험이 얼마만큼 변하는가? 그 정도를 뭐라고요? 변이계수. 따라서 변이계수가 높을수록 안 좋은 것. 변이계수가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위험이 적다는 얘기. 상대적 위험이 적다는 얘기. 따라서 세 번째, 변이계수는 수익률 단위당 위험도이므로 평균 수익 1단위 얻을 때 부담하는 위험의 크기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0.6이란 말은 수익이 1% 올라가면 위험은 0.6% 커집니다. 그 뜻이에요. 네 번째, 따라 다른 조건이 일정할수록 그죠? 변이가 작을수록 수익률은 상대적 변동폭이 작은데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러니까 변이계수가 크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그만큼 위험이 더 커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평균분산 지배원리 해결이 안 됐었는데 요 놈을 적용하니까 이제 A보다는 B가 더 낫다라고 해결할 수도 있죠. A보다 B가 더 우월하고 B가 더 합리적이라는 얘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변이계수법은 평균분산을 해결하기 어려울 때 그 대안이 된다. 다 나왔네요. 그러니까 요 3번까지는 해결이 됐었는데 4번 와주면 평균분산 지배원리 이제는 꽝이 됩니다. 의미가 없어서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럴 때 뭐를 쓴다? 변이계수 쓴다. 그래서 변이계수는 평균분산 지배원리의 한계점이 있었을 때 해결하는 방법으로 쓰입니다. 두 번째, 변이계수는 뭐보다 보다 수익에 대한 위험의 정도다. 그 다음에 수치가 작을수록 좋다. 크면 안 좋다. 거기까지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배원리란 말은 거기도 그겁니다. 이게 지배원리란 말은 평균분산 지배원리에 따라 한번 선을 그어보는 겁니다. 요렇게. 여기가 지금 수익이에요. 수익이고 또는 수익률이고요. 여기가 지금 위험입니다. 이랬었을 때 여기에 우상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왜 우상이 할까요? 수익과 위험은 비례하니까. 그러니까 수익이 커진다는 위험도 당연히 커진다는 얘기. 우상형.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를 A점이라고 할게요. 여기를 이제 B라고 합시다. 여기를 C라고 하자고요. 이랬을 때 이렇게 만들어 보면 돼요. 여기를 D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A하고 D를 한번 비교해 봐요. 여기 수익은 지금 10%라고 할게요. 위험은 지금 5%, 8% 예를 들어서. 그러면
A하고 D를 한번 봐봅시다. 동등한 수익 10% 맞죠? 그럼 위험이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그럼 너 나빠. 네가 더 좋아. 그 다음에 또 B하고 D를 받아봅시다. 여기는 지금 수익은 12% 갑시다. 그러면 동등한 위험입니다. 둘 다 8%입니다. 수익이 작은 게 좋아요, 큰 게 좋아요? 예, 너 나빠. 그래서 이 아래쪽은 전부 다 잘못된 조합이고 위는 도달 불가능하고 선이 제일 좋은 조합. 그러면은 B하고 D는 무슨 차이겠습니까? 수익을 요만큼 올릴 수 있는데도 못 올리고 있으니까 잘못된 조합이죠. 만약에 A도 그냥 위험을 요만큼 줄일 수 있는데 못 줄이고 있으니까 잘못된 조합. 그래서 그 선상이 가장 좋은 조합.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자면은 거기 337페이지 C하고 B 두 개 비교합시다. 동등한 지금 위험이죠. 그러면 B는 수익이 더 낮고 C가 높은 거죠. 그럼 B가 나쁘고 C가 더 좋다는 얘기. 그러니까 지금 B, C가 뭡니까? 같은 위험인데 여기가만요. 동일한 위험인데 수익이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큰 게 좋으니까. 그럼 수익이 지금 거기 B점보다는 C점이 더 위쪽에 있으니까. 또 C하고 F는요. 같은 수익입니다. 요거죠? 동등한 수익입니다. 같은 수익일 때 위험이 커야 됩니까? 작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F보다는 C가 더 좋다는 얘기. 또 D하고 F 비교하면 같은 위험은 수익이 높게 좋으니까 F가 나쁘고 D가 좋은 거죠. 그런 식으로 쭉 연결한 선을 뭐라고 합니까? 효율적 전선이라고 그래요. 평균 부산 지율에 따라 가장 좋은 점을 쭉 연결한 선을 효율적 전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위험관리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험과 수익에서는 맨 처음에는 요 의미 잘 알아두세요. 요 의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요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위험 종류에서 금융적하고 법률적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익률 종류 잘 아시는 문제. 그 다음에 서로 부동은 생겼을 때 어떤 녀석이 변한다? 기대 수익이 오르고 떨어져서 일치하는 거지 요구 수익은 변동하지 않는다. 그게 키였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에는 위험관리제, 위험처리량. 그래서 보시면 이번에는 위험관리 방법, 위험처리요. 세 번째입니다. 위험을 관리한다, 위험을 처리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일까요? 위험을 제거하거나 줄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험처리 전략은 안전성을 높이는 것. 더 쉽게 말하니까 안전빵. 우리 식으로 말하면 위험을 관리 처리한다는 얘기는 안전성이요. 그러니까 안전성을 높인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번전 까먹지 말자 그 얘기예요. 돈 많이 벌자는 소리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위험처리 전략은 요걸 높이는 것이 아니라 왼쪽에 요구수위를 높이고 내리고 해서 따지는 문제. 요구수위를 조정하는 거. 비용 쪽을. 그래서 맨 먼저는 첫 번째 위험의 전가, 옮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가란 말은 상대가 떠넘기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금리의 수합이라는 말이 가장 대표적이 있어요. 고정금리로 하면 은행은 인플레이움을 당하기가 쉽죠. 그럴 때 변동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금리 수합이 바로 위험 전가. 만약에 계약을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인플레가 얼마 일어나면은 예를 들어 임대를 더 달라 미리 딱 정해놓을 수 있죠. 또 전가 같은 것은 이번에 건물을 새로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 했습니다. 이런 건물이 있었는데 이게 건물이 좀 낡아가지고 노후화돼서 리모델링 했습니다. 리모델링 끝난 다음에 다시 재임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 재임대할 때 임대를 전번하고 종전하고 같이 받을까요? 더 올려받을까요? 네, 그게 전가. 그래서 부부싸움으로 애들한테 꼭 뭐라도 꼭 누를 닮아가지고 그게 전가. 맞죠? 그래봤자 그 속에서 왔는데 다음주에 누굴 닮아? 둘 중에 하나겠지 뭐. 놀 것 없는데. 그래서 위험의 전가. 그 다음에 위험 보유란 말은 충당금 같은 거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 충당금 또는 준비금 또는 대체 충당금 이런 거 할 때 위험을 서로 상세히 가지고 있는 것. 보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위험의 회피. 주로 이제 말씀드린 것은 딱 네 가지만 기억합시다. 첫 번째가 그죠. 위험이 좀이라도 있으면 버리는 거. 그래서 위험이 좀이라도 있으면 아예 어쩌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험이 없는 것만 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는 오로지 뭐만 하자. 무위험률만 바라자. 그러니까 좀이라도 기대치와 결과가 달라지면 아예 안 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무위험률하고 위험할 줄이 있어야죠. 그러면 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물가상승 고려 못 하겠다. 오로지 딱 떨어진 것만. 그러니까 위험이 있으면 안 한다는 얘기는 위험이 아예 없는 데만 하겠다. 뭐만 하겠다. 그러면 무위험 수익률. 그게 바로 예금. 은행에다 돈 넣어놓고 시간만 죽이겠다 그 소리죠. 그래서 위험을 배제한 전략은 위험을 많이 줄 수가 있죠. 아예 안 하니까 돈 벌기는 틀렸습니다. 그죠? 그런 분들은 밖에 나오면 안 돼. 자동차가 무서워. 나한테 올 수 있으니까. 그죠? 비행기 타면 안 돼요. 깔아앉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수를 회피하는 방법은 다 좋은데 별로 투자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투자란 말은 근본적으로 어쩌니까 우리 위기란 말은 위험과 기회를 합쳐서 위기라고 하죠. 위험과 기회는 항상 같이 공존해요. 위험이 있으면 기회가 있고 기회가 있으면 항상 위험이 따라오니까 언제든지요. 그 다음에 위험 통제에서 또 보면 보수의 계측. 두 번째가 보수형. 보수의 계측이란 말은 그저 낙관론을 줄이고 비관을 높인다는 얘기입니다. 보수의 계측이요. 그러니까 보수의 계측이란 말은 이것도 우리 교재의 표현이 정확히 나오는 좀 내용이 어려워요. 그래서 A라는 투자가 있고 B라는 투자가 있고 C가 있고 D 네 번째 투자가 있습니다. A는 뭔지 모르겠지만 가장 잘 되면 어쩌면 최상위 60%씩이 나와요. 최대가. 근데 최악일 때는 10% 나온다 가정합시다. 뭔지 모르겠지만은. 그 사업이 내가 원하는 대로 모두 다 이루어지면 극대는 60%, 최악일 때는 10% 나옵니다. B는 뭔지 모르겠지만 최상일 때는 50% 나오고 최악일 때는 15% 나와요. 여기는 최상일 때 40% 나오고 최악일 때 20%, 여기는 최상일 때 30%, 최악일 때 25% 이렇게 나오다 합시다. 즉 네 가지 안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업이. 이럴 땐 보수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위험 처리 전략은 돈 많이 벌자는 소리입니까? 까먹지 말자는 소리가? 네 번째가 잔소리. 그러니까 네 번째 사업을 생각하면 대박은 절대로 안 납니다. 근데 최소 요만큼 보니까 쪽박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으니까 가늘고 길게 굵고 작게 쉽게 표현해서. 그러니까 사업은 A번 아마추어니까 대박 날 수도 있지만 쪽박 나올 수도 있죠. 근데 네 번째 하면 대박은 아예 안 되니까요. 근데 절대로 이만큼 보니까 이게 보수적이요. 그러니까 극대와 극소치가 있었을 때 극대치를 가장 작은 쪽으로 하향 편기하자. 그러니까 잘 되는 쪽은 줄이고 안 되는 쪽을 먼저 보자.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쪽이 아니라 지키는 쪽. 그래서 극대와 극소했을 때 극대치를 가장 작은 쪽으로 하향 편기시자. 그게 첫 번째 말뜻이 투자수를 가는 낮게 치가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낙관론은 버리고 비관론을 높이고 잘 되는 것은 나중에 가서 내 것 되니까 안 되는 쪽을 먼저 생각하자. 그래서 비용을 먼저 생각하고 그러니까 사업은 A래야 대박 나지 않는가? 사업은 절대로 이득 없습니다. 사업은 이득이라는 게 없어요. 모든 사업에서 경기는 이득은 없습니다. 아름다운 패자는 변명입니다. 그죠? 일단 이겨놓고 뭘 말해줘. 웃으면서 지자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보수적이란 말은 잘 되는 쪽보다 안 되는 쪽을 먼저 보자. 그래서 극대치는 줄이고 극소치를 올려서 가장 작은 쪽으로 가자. 그러면 네 번째 사업을 택하면 대박은 날 염려가 없죠. 그렇지만 까먹을 염려는 전혀 없는 거죠. 최소한 요만큼 25% 버니까. 이해하시는 거죠? 말 뜻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위험 조정하는 줄.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니까 결국 요 두 가지는 어쩌니까 투자에서 전혀 사실 의미 없는 얘기예요. 요 두 개는 위험을 많이 줄일 수가 있죠. 시도를 잘 안 하잖아요. 뭔가 시도를 해야 뭐가, 그죠? 뭔가 행동을 해야 결과라고, 결과나 이제 성공 실패라고 하죠. 아무것도 안 하면 결과도 없고 성공도 없고 실패도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거보다는 현재 제일 많이 쓰는 게 세 번째입니다. 여기 바로 위험 조정률을 쓰는 방법이요. 또는 위험 할증률, 위험 조정률 아니면 또는 위험 할증률을 쓰는 방법.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죠? 요거 좀 위험률을 높여가는 방법. 그래서 여기는 딱 세 가지인데 맨 첫 번째는 투자에서 위험이 크면 클수록 할인율을 높게 잡습니다. 위험이 크면 클수록 위험한 사업일수록 위험한 일일수록 할인율을 높게 잡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래서 미래 수익을 따질 때 위험이 크면 클수록 할인을 높게 잡는 얘기는 가장 쉬운 얘기로 지난번에 도둑놈 얘기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금고털이 도둑놈이에요. 그래서 부잣집에서 금은보석을 훔쳐왔습니다. 그러면 그걸 돈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돈을 만드는데 장물아비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장물아비는 그 녀석이 도둑인 줄 알아. 그러면 돈을 금은보석을 사면서 돈을 많이 줄까요? 조금밖에 안 줄까요? 그죠?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위험이 크면 그만큼 할인율을 높게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국지전이 일어나면 항상 옆 나라로 부자가 됩니다. 전쟁터에 사업하는 것이 가장 돈을 빨리 벌 수 있는 거죠. 그 위험 속에서. 그죠? 그래서 일본도 2차 대전에서 패전국이었었는데 6.25 때문에 경제회복이 빨리 되는 거 잘 아시는 얘기. 맞죠? 미국은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세계적인 제 강대국이 된 건 아시는 얘기. 전부 다. 그러니까 위험이 크면 그만큼 할인율은 높게 잡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이런 애들은 장점은 어쩌니까 비교가 쉬워요. 장점은 예를 들어서 비교가 아주 용이합니다.
즉 요게 딱 정해지기만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무위험률은 0.1, 위험을 0.03이라고 합시다. 이게 딱 정해지기만 하면 수치로 딱 떨어지기 때문에 비교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장점은 비교가 쉽다. 비교가 용이요. 대신에 조건이 계량화. 계량화란 말은 수치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치로 나타냈었을 때 만약에 수치로 딱 정해지기만 한다면 비교가 너무 쉽습니다. 숫자로 떨어지기만 한다면 비교가 쉬운데 단점. 병을 정하기가 쉬울까 어려울까요? 단점은 이게 수치와 딱 떨어지면 비교가 쉬워서 좋은데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데 이걸 위험할증률 부과 그래서 위험할증률 부과가 정하는 거예요. 위험할증률 부과하는 것이 쉬울까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물건마다마다 틀리고 같은 물건도 경제 상황에 따라 틀리고 개별성 때문에 딱 세 가지만 기억합시다. 이 중에서 제일 문제 나온다고 해서 요겁니다. 그러니까 위험할증률 부과하는 것은 위험이 크면 클수록 할증률을 높게 부과하는데 낮게란 말을 써요.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좋은 점은 위험할증률이 정해지기만 한다면 서로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치로 딱 떨어지기만 한다면 비교가 너무 쉽습니다. 근데 수치로 떨어지게 정하기가 쉽다 어렵다? 예, 어렵다는 얘기요. 자, 그 얘기 어디 갔냐면은 339페이지 거기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 위험 전환 할인율을 사용해서 A번에 두 번째 줄 보실까요? 보시면 A번에 첫 번째 번은 장래기 된 소득 현재가 전환할 때 위험한 투자일수록 요구수를 상향 조정 위험한 그러니까 투자 위험이 크면 클수록 상향 조정 나왔죠? 그러니까 위험이 크면 클수록 언제든지 뭐라 하죠? 요구수를 높여라 또는 할인율을 높여라 상향 조정한다 그런 얘기. 근데 대부분 시험에서는 낮게 합니다. 이렇게 나오기 쉬우니까 할인율을 할인한다 낮게 한다 위험률 요구수를 낮게 한다 그렇게 말하면 틀렸다는 얘기. 언제든지 요구수를 상향 조정 아니면 높게 한다는 얘기. 그것만 이해하시는 거죠? 두 번째 그 다음에 따라서 위험이 커지면 할인율이 커짐에 따라서 그러면 가치는 어쩌겠습니까? 할인율이 높아지면 그러면 가치는 작아지겠죠. 그래서 위험이 크면 클수록 할인율을 높게 잡습니다. 또는 요구수를 상향 조정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요구수를 하향 조정한다 할인율을 낮춘다 이렇게 나오기 쉬우니까 그것만요. 그 다음에 볼까요? 세 번째 보시면 이 할인율은 네 번째 이 방법은 위험 조정 결정에서 주관적 개입이 많고 시간인 것에 따라서 일정치 않다. 그러니까 비교는 너무 쉬운데 사실은 정해지기만 하면 비교가 쉬운데 정하기가 쉽다 어렵다. 네, 딱 세 가지만 합시다. 위험이 크면 그래서 할인율을 높게 잡습니다. 그 다음에 정해지면 사용하는데 편리하고 비교가 쉬운데 정하기 어렵다. 그만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민감도 분석, 감흥도 분석. 민감도요. 민감도 분석이란 말, 감흥도 분석이란 말은 하나가 변했을 때에 얼마만큼 전체가 변하는가. 그래서 투입 요소 이렇게 했습니다. 이럴 때 수없이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느 하나가 오르고 떨어짐에 따라서 전체 순수익이 얼마만큼 변하는가. 이거를 민감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를 봤었을 때 5월 9일 이전에는 그죠 선장이 없었으니까 좀 왔다 갔다 하고 약간 불안했었는데 근데 딱 선장이 정해지고 나니까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잘하시는 것 같으니까 주가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2360을 넘어간 게 34년 만에 처음이래. 무려 34년 만에. 그 주가가 올라간다 그만 경제성을 좋게 본다는 뜻이니까 어찌됐든요 잘 될 것 같으니까 그거 어쩌니까 그 하나가 어쩌면 전체 경제를 끌어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겠죠. 삼성그룹의 회장이 지금 부회장이 구속됐습니다. 그럼 영향을 받겠죠. 얼마나 받는가 그것도 민감도 맞죠? 그러니까 민감도란 말은 여러 가지 투입 요소가 있다. 근데 여러 가지 투입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하나가 변함에 따라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그걸 민감도. 민감도가 여기만 쓰는 것이 아니라 TV 드라마에서는 시청률로 따져요. 어떤 한 사람이 나와서 함에 따라서 시청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뜨릴 수도 있고 시청을 올리기 위해서 복근을 보여주는 것도 민감도입니다. 맞죠? 그것도 민감도. 그렇게 포장을 하는 거죠. 죄 없는 주인공을 죽이는 것도 민감도. 죽였다 또 살리는 것도 민감도. 많이 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재는 자 B번 읽겠습니다. 임대료, 영업비, 공실료, 감가상각법 여러 가지 조사했는데 그 중에서 어떤 하나가 변했을 때 전체 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그걸 뭐라고요? 민감도.
그 다음에 근데 민감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감도가 작을수록 좋은 사업, 민감도가 크면 클수록 그죠 냉탕 원탕 왔다 갔다 하니까 나쁜 사업, 그것만. 민감도가 작을수록. 그건 어디에 있냐면은 339페이지 아래쪽에 지금 D번 밑에서 5번째 줄요. 민감도가 큰 투자의 수준과 집행도 심하고 더 위험하다. 그럼 민감도가 작을수록 훨씬 더 좋은 사업입니다. 요 말 뜻.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러니까 그 밑에 포트폴리오도 일종의 위험 관리 전략입니다. 분산 투자했으니까. 맞죠? 그래서 아까 지렛효과는 굵고 짧게, 포트폴리오는 가늘고 길게 실패하잖아. 그래서 아까 지렛효과는 수익, 돈 벌자 그 말이 먼저 나오고, 포트폴리오는 돈이라는 게 안 나오고 위험을 줄이자. 항상 그 말이 먼저 나옵니다. 말뜻이. 자, 좀 쉬신 다음에 이제 거기 지렛효과를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좀 쉬신 다음에 몇 페이지부터요? 343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어갑니다.